안녕하세요. 시간이 이제 9시가 다 돼서 오늘 강의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암호화폐를 주제로 하는 유튜버들이 워낙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는 조금 차별성을 좀 두고 가보자고 생각을 해서 조금 저만의 영상을 찍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더 전문적인 영상이 되고 일반 사람들한테는 더 어렵게 와닿겠구나라는 생각을 이야기를 듣고 좀 깨닫게 돼서 초급자를 대상으로 한 영상 시리즈도 한번 준비를 해봐야겠다. 그리고 이 영상은 제안해 주신 것처럼 실시간으로 진행을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시리즈의 이제 첫 시간, 왜 암호화폐를 배워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일단 오늘은 첫 시간이니만큼 오리엔테이션, 그리고 좀 동기부여를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게 될 거예요. 뜬구름 잡는 얘기가 오늘은 대부분일 것 같고, 그리고 저번에 질문 주셨던 것처럼 왜 암호화폐에 제가 올인을 하는지, 그 확신은 또 어디서 오는 건지, 그리고 시대를 또 앞서가는 한 사람이 된다는 건 어떤 건지,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오늘의 강의가 질문 주신 거에 대한 답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 일단 발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은 가장 크게는 전문적인 지식을 최대한 쉽게 일반인 분들께서도 알아들을 수 있게 내는 게 제 목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저는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이 암호화폐 플랫폼을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이 온체인이라고 하는데, 이 온체인이라는 게 블록체인 내에서 기록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다 온체인이라고 합니다. 그 온체인을 분석하는 일을 또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더리움 스테이킹이라고 하죠. 비트코인을 채굴한다라는 얘기도 하고, 근데 이더리움은 채굴한다는 표현보다는 이 검증자로서 활동을 한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 중에서 노드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이더리움 노드를 운영하면서 이더리움 보상도 받고 있죠. 그리고 이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앞으로 블록체인 생태계 안에서는 이 소프트웨어라는 것들이 다 스마트 컨트랙트로서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이더리움 가상 머신 안에 얹혀서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는 것처럼 이더리움에서는 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하나의 앱으로 보고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하게 될 거거든요. 약 20년 전에 앱스토어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개발자들이 앱 개발에 뛰어들었던 것처럼 지금 이더리움 플랫폼 안에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개발하는 아주 초창기에 지금 놓여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쪽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 강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기 시작할게요. 이 강의는 단순하게 우리가 암호화폐를 어떤 걸 사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강의는 아니고, 복잡한 용어라든지 그런 트렌드보다 왜 지금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는지 그 흐름을 풀어드리는 강의라고 할 수 있고, 이 강의의 목적은 투자를 해서 자산을 늘리기도 하고, 그리고 기술이나 지식을 익히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 웹3 그리고 블록체인 생태계 안에서 어떤 기회를 찾을 수 있을지, 그리고 새로운 일을 해볼 수 있을지라는 것을 복합적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강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제 영상을 많이 봐주시는 분들이 주로 40대, 50대, 60대 분들이 가장 많이 있으세요. 젊으신 분보다는 좀, 물론 저도 나이가 적지는 않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IT나 컴퓨터 공학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했던 점은 있는데, 그게 아니신 분들께서는 이런 나이에 뭐 배워서 뭐 하시나. 아무래도 암호화폐가 IT를 제외하고는 다룰 수 있는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사람이 접근하기에는 좀 허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손대기가 어렵다. 오히려 이 암호화폐는 젊은 사람들만 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는데,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혀 그 반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암호화폐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단순한 투자 수단이 아니라 이런 정치, 사회적인 면, 금융에 모두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나이가 좀 있으신 연륜이 있는 여러 가지 경험을 가진, 그리고 인생의 통찰력이 가지신 분들이 더 접근하기에 더 수월하다라는 점이 있고, 기술은 좀씩 늦게 배워도 되지만 이 기회를 우리가 놓치면 다시는 이런 기회는 오지 않는다라는 점을 이제 앞으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상태에 우리가 여기에 있고, 지금 앞으로 우리가 이 강의를 통해서 얻어나갈 점, 기술이 어렵다라는 것은 앞으로 이 강의에서 하나하나 실습을 통해서 익히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식은 당연히 이 강의의 목적인 것처럼 기초부터 함께, 그리고 혹시라도 나만 뒤처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면은 괜찮습니다. 어차피 이 강의에 시작하신 분들하고 함께 가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를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싶다. 어떻게 보면 웹3는 지금 이제 시작하는 하나의 트렌드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경력의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결국 어떻게 도움이 되느냐? 사실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기술 지식, 그리고 기회 일자리, 그리고 마지막이 자산 투자. 하지만 이 세 가지가 사실 개별적인 게 아니라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기회를 찾고 돈을 벌고 하는 게 목적인데 다 하나로 엮여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기술적인 지식은 그동안 우리가 블록체인이 뭔지, 코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사실 좀 막연했던 그런 개념들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지갑을 만들어 보고 그냥 단순히 거래소에서 코인을 매수하고 매도하고 그런 거가 아니라 거래소는 지갑이랑 엄연히 다르거든요. 물론 거래소에 있는 지갑도 지갑이라고 이 넓은 개념에서는 얘기하기도 하지만 엄연히 얘기하면 거래소와 지갑은 다르고 우리가 웹3 지갑이라고 하는데 웹3 지갑을 직접 만들어 보고 그리고 뭐 거래소도 가입해 보고 여기서 말하는 거래소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바이낸스나 업비트 같은 중앙화 거래소도 있지만 요즘 유니스왑이나 뭐 팬케이크 스왑 같은 이런 탈중앙화 거래소도 사용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직접 해보면서 익숙해지게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암호화폐 시장, 특히 이 코인 시장이 가장 좀 어려운 경우가 기술이 항상 새롭게 등장하는 시기에는 항상 그걸 이용해서 악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암호화폐 시장도 굉장히 사기가 많고 돈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런 나쁜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이 스캠과 이 러그풀이라고 하는 분야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 미리 피할 수 있는 방법은 고수준의 실력이 필요하긴 하지만 이 수준까지도 다뤄보려고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지 이런 스캠이나 러그풀을 좀 알아볼 수가 있을까, 우리가. 그래서 기술을 배우게 되면은 믿음이라는 게 생기게 되거든요. 내가 알고 투자하는 것과 모르는 거 투자하는 거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내가 기술을 알면은 마음속에서 또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마련되기도 하고 또 이 코인을 사야 될지 말아야 할지 하는 그런 판단할 수 있는 힘도 생기게 돼요. 예, 물론 또 돈으로 연결되고 안 되고는 또 별개의 문제지만 그리고 이거는 저도 계속 해나가고 있는 일이기도 하지만 제가 쪽에서 제 2의 인생을 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배운 거를 또 쉽게 풀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는 이런 콘텐츠 제작자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블록체인 암호화폐 시장은 굉장히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주게 될 거예요. 지금 제가 여기 써놓은 분석가나 리서치, 그리고 데이터 기반의 직업들, 그리고 블록체인에서 노드를 운영하고 개발하고 사실 이런 것도 제가 지금 수준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만 적은 거기 때문에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는 제가 알 수 없는 수많은 일자리가 생기게 되겠죠. 제가 예측할 수 없는 이런 디지털 생태계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목적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은 어떻게 보면은 저도 가장 관심이 있고 여러분들도 가장 관심이 있을 수 있는 분야인데 사실 이 분야가 가장 어렵기도 하면서 가장 원하는 분야이기도 하죠. 사실 이 분야는 어떻게 보면 이 운이라든지 거시경제라든지 또 사람들의 심리라든지 그냥 실력만 가지고는 또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이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거는 또 다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코인이 뭔지 투자할 만한 건지는 계속 한 번씩은 좀 진지하게 따져보게 되고 그리고 거래소만 들어가 봐도 아시겠지만 코인이 100개가 넘어요. 바이낸스만 가봐도 코인의 종류가 100개가 넘는데 그 100개를 우리가 다 아는 건 사실은 어렵죠. 저조차도 그거는 어렵고 하지만 섹터별로 나눠 보고 그리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알잖아요. 이렇게 중심이 되는 암호화폐나 섹터별로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현실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 코인이 만들어지게 됐고 어떻게 쓰이게 되는지를 또 분류를 해보게 될 거고 그리고 또 국내외 규제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한국 정부는 많이 규제하려고 하는 쪽이 있고 미국이나 이런 서양 쪽에 유럽 쪽에서는 제도권을 빨리 넣으려고 하고 있고 그런 흐름들을 알아야지 돈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또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판 전체를 이해하고 움직이는 사람이 되는 것이 또 세 번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세 가지가 결국 합쳐지게 되면서 우리가 직접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게 결국 이 강의의 최종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많이 지금 세상이 변화하고 있는 거는 어렴풋하게 다 느끼고는 계실 거예요.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이게 워낙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나 자체에게 어떤 변화가 있는 건지도 알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세상이 빨리 변하고 있긴 하거든요. 은행 없이도 송금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국경을 넘어서 결제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지갑이라고 하는 거는 앱 속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고 돈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지류 화폐가 아니라 이제 코드화 되기도 하고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변화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히 우리가 편리해진다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이 많은 분야, 이 금융, 정치, 사회 분야에 있어서
새롭게 된 질서가 재편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단순히 기술을 아냐 모르냐의 차이가 아니라 우리가 이 기술이 만든 세상을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인터넷을 보면은 많은 분들이 그냥 거래소 업비트나 바이낸스를 보면서 뭐 어떤 코인이 오르고 내리고 이 정도에만 머물러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흐름을 이해하고 있는지. 어떻게 보면은 세상은 변해가고 있지만 아직 사람들이 그 질서를 많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좋은 시작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금융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데 이 암호화폐를 둘러싼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유독 그런 문화가 심하거든요. 이제 암호화폐나 코인 하면은 단순한 그냥 투자 상품, 가격의 급등락이 굉장히 심한 투자 상품이나 위험한 자산, 이런 사기로 그냥 간주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사이에 그 이면에는 사실 엄청난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 변화를 하나씩 하나씩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전 세계 패권국이 미국이기 때문에 이 미국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이제 미국이 패권국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단순히 군사력이나 이 서양의 이런 영문 문화권 그것 때문에 미국의 패권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결국 미국의 패권의 원인은 결국 이 달러 시스템에 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 달러로 인해서 세계 무역을 통제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이제 패권을 잡고 있는 건데 군사력이라든지 문화는 그 달러 패권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이제 수단일 뿐인 거고 달러가 하나의 패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전 세계적으로 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런 패권 질서를 흔들게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비트코인이나 스테이블 코인은 한 나라가 막을 수 있는 기술적 원리를 갖고 있지가 않아요. 국경 없이 이동할 수도 있고 하나의 국가가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을 발행하는 것을 막고 싶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면 뭐 월가의 뭐 블랙록이나 JP모건 같은 회사가 이 발행권을 독점하고 싶다고 해서 독점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통제가 가능했던 그런 화폐에서 통제가 불가능했던 화폐가 등장을 하면서 달러 기반의 패권이 이제 뿌리째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여러 국가가 결국에는 암호화폐를 전략 자산으로 쓰는 상황이 놓여지게 됩니다. 많은 국가들, 이란이라든지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 많은 분들께서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이제 전쟁을 하면서 이제 미국이 이제 러시아를 그 달러 금융망에서 이제 제외시켰거든요. 얘네를 완전히 이제 고립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란이라든지 중국 같은 이제 미국 반미 국가들이 더 이상 이제 달러를 쓰지 않겠다라고 조금씩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이렇게 대안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전에는 그럴 수가 없었거든요. 다 이런 미국 중심의 이런 달러를 쓸 수밖에 없었는데 많은 다른 국가들이 이제 우회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미국이 처음에는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1기 때는 암호화폐를 굉장히 공격을 많이 했어요.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은 사기다, 스캠이다. 뭐 오로지 돈은 이제 달러밖에 없다라고 막 엄청나게 암호화폐를 막 때리고 그랬었는데 트럼프 2기 때 선거 캠프에서 선거 준비를 하면서 물론 자신이 이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비트코인 암호화폐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노린 것도 있었지만은 실제로 이 트럼프가 암호화폐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이거를 그냥 막기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되면서 트럼프가 이 대통령이 되면서 이 암호화폐에 대한 이 트렌드를 완전히 바꿔버렸죠. 자기가 미국이 이제 크립토의 수도가 되겠다. 이제 비트코인 채굴되는 비트코인은 모두 미국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엄청나게 그로 인해서 암호화폐가 굉장히 펌핑이 많이 되기도 했고 물론 그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의 장사꾼 기질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한몫 챙긴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물론 그거는 어떻게 보면 미국이라는 나라이게 가능했던 것 같기도 하고 우리나라나 이런 동양 국가였으면 사실 난리가 났겠죠. 근데 이제 미국이기 때문에 그것도 그냥 하나의 해프닝으로 넘어갔던 것 같은데 아무튼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이런 법적 체제를 통해서 미국이 암호화폐를 이제 자신의 무기로 이제는 선언을 하기 시작해요. 단순히 규제가 아니라 우리가 막지를 못한다면 이 질서를 주도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죠. 이렇게 암호화폐를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패권 도구로 사용을 하기 시작하는 시대에 와 있어요. 우리가 단순히 그냥 코인이 올랐다 떨어졌다 이런 것들만 생각하고 있을 때 이미 많은 국가들이 이미 질서나 전략을 지금 재설계하고 있는 거죠. 이제 암호화폐는 단순한 기술도 아니고 금융 실험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질서자 전략으로 이제 나가고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미국이 어떤 전략을 쓰고 있는지 세 가지 트랙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 ETF라고 하죠. 상장지수 펀드라고 하는데, 이 상장지수 펀드, 전 세계에 있는 뭐 모든 자산을 하나의 지수로 만들어서 펀드로 만든 거잖아요. 예를 들면 뭐 석유라든지 뭐 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펀드로 만들어서 미국에 있는 월가에서 이제 하나의 펀드로 만든 건데, 그거를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을 지금 상장지수 펀드로 만드는데 이제 승인을 했잖아요. 이거를 통해서 미국의 금융기관이 이제 합법적으로 이제 이런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놨어요. 가장 큰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고, 지금 보시면은 ETF가 단순히 뭐 처음에는 되게 소량으로 진행을 하다가 올해 들어서 이 블랙록이나 이 피델리티 같은 이런 전통 금융기관이 굉장히 많은 돈을 쏟아붓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 블랙록이나 피델리티 그리고 JP 모건 같은 이 금융회사들이 자신들한테 이득도 안 되는데 돈을 쓰는 거를 혹시 보셨나요? 절대 그러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미국의 전략은 규제를 정비하는 거예요. 규제가 우리가 이걸 막겠다라는 규제가 아니라 암호화폐와 관련된 기업을 살리고 그 기업을 통해서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고 이 암호화폐를 새로운 산업군으로 육성을 하기 위한 거죠. 대표적인 예로 이 코인베이스죠. 코인베이스는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장 큰 중앙화 거래소인데, 이 중앙화 거래소를 나스닥에 결국 상장시키고 합법적인 금융 인프라로 인정을 했고, 그리고 이 서클이라는 회사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하나의 암호화폐 회사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되게 획기적인 게, 화폐를 발행하는 회사는 오직 연방준비은행, 미국의 중앙은행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 중앙은행만이 발행했던 이 화폐를 어떻게 보면 일반 사기업에서, 그리고 서클이라는 회사는 월스트리트에 있는 회사도 아니에요. 실리콘밸리에 더 가까운 이런 IT 회사가 미국의 달러를 발행하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이 콘센시스라고 해서, 이건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그 메타마스크라고 하는 웹3 지갑을 혹시 아시나요? 이 암호화폐 웹3 지갑을 만든 회사인데, 이 회사가 정부나 이런 기관과 협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럽거든요. 제도권 안으로 들여오진 못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새로운 산업을 끌어들이려는 거는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또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또 돈하고 연관되어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 산업을 살리려고 했다가 이 투기를 부추길 수도 있다라는 이 언론의 문매가 무서워서 이런 것들을 사실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은 이런 걸 하면서 물론 암호화폐 펌핑이 되기도 해요.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암호화폐 시장이 막 들썩거리고 하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하고서라도 미국은 이런 산업을 자기네들의 이런 무기로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그런 강력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을 단순히 그냥 단기 법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법으로 아예 그냥 적용을 해서 더 이상 다른 대통령이 돼도 암호화폐가 싫어하는 대통령, 다음 대통령이 돼서 또 이건 무효야 하고서 다 없애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아예 그냥 법으로 그냥 정해놓는 작업까지 진행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올해 초에 진행했던 이 지니어스 액트. 지니어스 액트는 이제 미국에 있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금융기관이 아니라 일반 사기업들도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서 시장의 생태계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법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CBDC라고 하는데, 이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라고 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중국에서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주로 이젠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랑 같으면서도 완전히 결이 다른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는데, CBDC를 하지 않고, 왜냐하면 이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국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화폐 내역들을 감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검열이라든지. 이젠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미국은 금지를 하고 우리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가겠다.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로 가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조건만 충족이 되면은 누구든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할 수 있는 세계가 열리게 되는 거죠. 아직은 이 법안이 상원까지 통과가 됐고 지금 트럼프가 서명을 해서 이제 세부 법안을 조율 중에 있기 때문에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이제 올해 말이나 내년이 되면은 이 법안이 이제 추진이 되면서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세계가 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클리어리티 액트라고 해서, 이제 리플이라고 하는 암호화폐를 아시죠? 암호화폐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여러 개의 수백만 개의 그런 알트코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문제가 됐던 것들 중에 하나가 이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구분을 해야 되냐, 아니면 상품, 금이나 은과 같은 그냥 상품으로 구분을 해야 되냐라는 논란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얘를 상품으로 분류를 하게 되면은
이것을 발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감시나 세금이라든지 이런 이 회사가 뭐를 갖고 있고 굉장히 많은 감시를 받게 되는데, 얘를 이제 상품으로 분류가 되면은 그런 거 없이 그냥 바로 뭐 비트코인처럼 판매를 하고 자유롭게 팔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증권 같은 경우는 이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라고 해서, 그리고 이게 상품이라면 CFTC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이거를 명확하게 하자. 비트코인은 상품이고 뭐 리플은 뭐 아직은 결정이 되진 않았지만 뭐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부 암호화폐들은 증권으로 분류가 되는 암호화폐들도 있겠죠. 하지만 이것은 분류를 하고서 가자라는 거죠. 명확하게 하자라는 얘기고, 이거를 안 하고 있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애매하게. 우리나라는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고 굉장히 뒤처져 있는 나라인데, 이거를 확실하게 법으로 만들어 놔서 혼란을 해소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법적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이런 스타트업이나 암호화폐를 시작하려고 하는 기업이 미국에서 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법안이고, 근데 그것에서 또 끝나지 않고 결국에는 디지털 자산은 그냥 전부 다 그냥 상품으로 정의를 해버리자. 어떻게 보면 방금 얘기했었던 클리어리티 액트랑 또 상반되는 법안일 수도 있는데 조금 결이 다른 거고, 결국 CFTC 중심으로 가자. 그냥 투명한 등록 절차랑 소비자 보호하는 조항을 두고 우리는 그냥 계속 가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법안이 지금 지니어스 액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해서 법률로 실행이 되고 있고, 이제 세부 법안을 조율 중에 있어요. 그리고 클리어리티 액트, FIT 역시 결국에는 상원 하원을 다 통과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직 이런 변화가 되고 있는 것들이 와닿지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직은 이 법안이 통과가 되고 우리한테 몸소 체험하는 단계까지 오려면 올해 말이나 내년 정도는 돼야지 이제 실감이 날 거거든요. 왜냐면 아직까지는 이런 세부 법안으로 가려면은 이젠 올해 말, 내년 초부터가 될 텐데, 그때부터는 지금하고는 또 완전 다른 세계가 열릴 거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냥 단순히 뉴스에서 얘기하기 하는 거나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X나 트위터에다 얘기하는 수준이었어요. 근데 내년부터는 실제로 그 얘기했던 법안들이 실제로 이제 실행이 되는 상태가 오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 미국이 이 스테이블 코인과 암호화폐를 전략 무기로 활용을 하는 거는 누구나 이제 다 알고 있어요. 단순히 이걸 실험을 하는 단계가 아니라 세계 무역 질서를 재편하려고 하는 전략적인 움직임인 거죠. 이 미국이 지금 무역 전쟁으로 이제 시끄럽기도 한데 그 뒤에 이 스테이블 코인이 있다고 할 수 있거든요. 미국이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이 국가 부채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다 국가 부채가 이런데, 결국 이런 국가 부채를 리셋을 하려고 하는 도구로 암호화폐를 사용하겠다는 기가 막힌 생각을 하게 돼요. 누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지는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누군가 이제 트럼프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겠죠. 우리는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으로 가겠다. 이 전 세계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는 그림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죠. 무역 결제 권력을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하겠다. 더 나아가서 전 세계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는 그런 그림을 만들도록 하겠다. 달러 패권을 유지하려는 그런 전략이 있는 거죠. 그래서 관세 전쟁이 한창이잖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관세 전쟁을 하는 거에는 수입국으로서 받았던 그 피해를 좀 재편하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의도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가 무역 전쟁의 도구로 활용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한국이 최근 들어서 올해 뉴스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갑자기 준비도 안 된 CBDC를 갑자기 테스트하기도 하고, 그리고 CBDC 한강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굉장히 언론이 좋지 않게 봤죠. 사람들이 이걸 도대체 왜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뭐 세부적인 판매처라든지 어떻게 보면은 작은 영세업자들까지도 다 적용이 안 된 상태에서 굉장히 급하게 밀어붙이는 느낌을 저도 받았었거든요. 근데 결국에 CBDC는 망했고, CBDC 망하니까 갑자기 또 언론에서 또 이야기하는 게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갑자기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엘리트들이 결국에 미국이 지금 하려고 하는 거를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저 같은 유튜버들도 알고 있는 거를 그 사람들이 모르진 않기 때문에, 이 미국이 결국에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세계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한국에서 사용이 되기 시작하고 전 세계를 이제는 휩쓰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 중에 가장 큰 거가 화폐를 발행하면서 화폐 주권을 만들었었던 게 어떻게 보면 국가의 가장 큰 힘이었었는데, 이제 그런 힘을
못 쓰게 되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리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돈을 벌고 거래하고 하다 보면은 국가에서 통제할 수 있는 거가 사실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블록체인의 특성상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 있는 블록체인의 뒤에는 또 익명화라고 하는 그런 아주 무서운 무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얼마를 벌었고 국가가 통제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국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서운 거죠, 이게. 그래서 부랴부랴 막 이런 것들을 막 실행을 한 거죠. 막 되지도 않는 거를. 근데 막을 명분이 없는 게 금융 쪽에 있어서는 한국이 사실 미국의 속국이나 다름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수출을 주로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미국의 달러에 속해 있는 지배권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미국의 금융 규칙에서 벗어나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미국의 이런 지배적인 것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미국이 하는 정책을 대놓고 반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죠. 이런 프랑스, 유럽에서도 이미 미카라고 하는 뭐 디지털 자산 소비자 보호법을 진작에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고 그 거기서 가장 앞서고 있는 나라가 프랑스. 이제 프랑스가 이제 주도로 뭐 CBDC를 뭐 우리나라처럼 아무런 준비 없이 실험을 한 게 아니라 이미 2020년부터 차곡차곡 준비를 해왔어요. 그래서 실제 성공적으로 테스트가 완료가 됐고 결국 CBDC를 하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프랑스도 알고 있어요. 미국이 지금 하려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전 세계화되는 거를 막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일본은 진작에 우리나라보다는 앞서서 공동으로 그 팩스라고 하는 이 스테이블 코인을 이미 테스트를 완료했죠. 그리고 이 은행 전통 금융 회사와 이제 암호화폐가 합작을 해서 많은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은행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조치가 모두가 완료가 됐고 중국은 본토에서 암호화폐는 막았지만 거래소, 뭐 채굴 이런 것들을 다 금지했거든요. 그거에 반해서 또 홍콩은 이상하게 완전히 암호화폐 쪽으로 오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전략을 취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홍콩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도 승인이 됐고 어떻게 보면 돈이 홍콩으로 몰려들게끔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거죠. 또 미중 전쟁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또 막 자기들이 막 크립토의 수도로 거듭나겠다 이러고 있는데 중국이 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본토는 맞고 이제 홍콩을 통해서 그런 미국의 이 전략에 대응을 하고 있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못 느끼고 있지만 이 암호화폐가 굉장히 많이 확산이 돼서 채택이 되고 있어요. 글로벌 암호화폐 지수가 지도를 만들어 놨는데 뭐 북미 쪽에서도 뭐 색깔이 좀 연한 부분도 있지만 진하게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예외로 이 인도나 이 동남아 쪽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이 딱 보이거든요. 우리가 암호화폐를 전략적으로 국가에서 시행을 하는 것과 실제 국민들이나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거는 좀 다른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인도나 서남아시아나 이 동남아시아 쪽에서 암호화폐를 실제 채택해서 많이 쓰고 있다는 얘기는 선진 금융이 낙후되어 있는 지역에서 암호화폐를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채택을 해서 쓰고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의외로 러시아 쪽에서 또 색깔이 진해요. 미국의 그 달러망을 뭐라고 하죠? 아무튼 그 달러망에 지금 퇴출이 됐기 때문에 회피하기 위해서 채굴을 또 굉장히 홍보하고 암호화폐 쓰는 것을 굉장히 또 장려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러시아 쪽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것처럼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2024년도 지수기 때문에 올해 기준으로 또 보게 되면 또 많이 달라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사실 기술적인 기반 위에서 만들어 놓은 것은 맞지만 어떻게 보면은 다른 AI나 로봇 뭐 이런 4차 산업혁명의 섹터와는 조금 약간 결을 다르게 하고 있는데 하나의 질서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신뢰가 중앙에서 분산화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정부나 회사가 기록을 독점하고 있었던 것을 이제는 중앙에서 다 갖고 있던 거거든요. 그로 인해서 많이 돈도 벌고 통제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결국에 그런 것들이 무너지는 그런 질서가 있는 거죠. 블록체인이라는 게 이제 모두가 참여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세워지고 있다. 이렇게 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이런 사회가 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퀘스천 마크는 있긴 해요. 근데 어쨌든 변하고 있는 거는 사실이고 결국 블록체인은 기술이 아니라 중앙기관 없이 작동할 수 있는 사회적인 실험이고 또 국가가 다루는 하나의 질서의 수단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은 결국 그 사회를 따라가게 되고 이해한 사람만이 이 방향을 설계할 수 있다라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잘하고 있잖아요. 그 코인을 거래소에서 사고 팔고 그리고
거래소 앱도 굉장히 익숙하지만 실제로 이런 사람들 중에서 암호화폐 지갑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코인 이름 알고 있지만 그 뒤에 있는 기술은 사실 알려고 하진 않죠. 대충은 알고 있지만 이 코인이 왜 나오게 됐고 어떤 우리에게 이득을 줄 수 있는지를 이해하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죠. 그리고 가자 하면서 외쳤지만 우리가 왜 사는지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 저조차도 그냥 거래소에서 그냥 막 폭등하고 있는 것에 그냥 나도 모르게 손이 간 적도 굉장히 많거든요. 문제는 결국에 이 차이가 결국 이해력의 격차고 시간이 지날수록 기술이 더 정교해질수록 이 격차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 단순히 암호화폐를 사고 팔고가 아니라 디파이라든지 NFT에 참여를 하게 되면은 사기나 피싱, 해킹 같은 것들이 굉장히 또 득실거리게 돼요. 결국에 이거는 기술을 모르면은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취약해지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술을 단순히 사용하는 사용자로서만 머무르는 것은 부족하다. 디지털 문맹, 이 말이 굉장히 모욕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그런 의도로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엄청나게 변해가는 이 사회를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최소한의 조건이 아닐까. 결국 이 디지털 리터러시, 이 문해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블록체인 지갑을 왜 만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갑자기 트랜잭션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 블록체인에서 하나의 이 거래 내역 우리가 제가 누구한테 계좌 이체를 하게 되면 그 거래 내역이 남잖아요. 그거를 블록체인에서는 트랜잭션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트랜잭션에 우리가 아이디를 입력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거기에 서명을 하게 돼요. 왜 서명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또 알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탈중앙화 앱, 이 D앱을 사용하게 될 텐데 그 D앱이 지금 쓰고 있는 중앙화된 구조랑 어떻게 다른 건지를 그냥 어렴풋이라도 체감하는 그런 것을 이제 디지털 문해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타이밍 얘기를 하는데 항상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올해 말이 되고 내년이 되면은 정말 우리가 몸소 피부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지금이 가장 중요한 타이밍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기술을 이해하고 다룰 수 있는 힘, 이거는 그 사회가 오기 전에만 해당이 되는 거고 실제 그 사회가 우리한테 이젠 체험을 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보면 늦을 수가 있어요. 전문가만 이제 알아야 된다?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강의가 오늘 첫 시간이고 하나의 슬로건을 잡아봤는데 이제 세상은 이미 바뀌고 있고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뒤처지는 것은 한순간이다. 앞으로 얼마 동안 진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강의 시리즈는 여러분들의 뭐 엄청난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뭐 투자도 해서 우리의 자산도 불려되고 또 그쪽 생태계의 하나의 일원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 그런 하나의 최소한의 변화, 그 첫걸음이라고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부동산이나 뭐 주식과 같은 이런 것, 전통적인 이 산업은 기득권들이 굉장히 많이 차지를 했어요. 사실. 거기에 새로운 신규 진입자가 들어갈 기회는 사실은 많지 않다고 봐요. 기술과 관련된 이런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 같은 것들은 특히나 이 초기 진입자한테는 굉장히 많은 보상을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 투자자가 아니라 이것을 활용하고 생산자하고 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 거죠. 이 사이클이라는 게 있잖아요. 계속 우리가 사이클을 계속 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사이클이 지금 초입에 와 있을 수도 있고 이미 아직 오지도 않은 걸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 옥에 들어가 있어야지 다음 사이클에서 우리가 어떤 기회든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이 시세 사이클이기도 하고 우리가 그 기회 사이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이클이 처음 왔을 때 우리가 그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거죠. 우리 한국이 굉장히 이 암호화폐 투자에서는 굉장히 많은 돈이 몰리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 제도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뒤쳐져 있거든요.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훨씬 더 앞서 나가고 있는데 한국은 언론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은 굉장히 뒤쳐져 있는 거라는 것을 좀만 봐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블록체인은 국경이 사실은 없거든요. 우리가 얼마든지 이 웹3는 국경이 없고 국경을 초월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개인이 움직임으로 해서 격차를 좁힐 수가 있다는 것.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첫 주라서 사실 되게 굉장히 뜬구름 잡는 얘기만 많이 했어요. 뭐 되게 실망하셨을 수도 그럴 수 있는데 첫째 주, 둘째 주, 다음 주까지도 어떻게 보면 좀 뜬구름 잡는 얘기를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초보자 과정으로 이 강의 시리즈를 만들었고 동기라든지 정신을 좀 바꾸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돼서 목차가 이렇게 되는데 다음 주까지도 이런 뜬구름 잡는 얘기를 좀 할 수도 있고 그 이후부터는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긴장하실 필요는 없고요. 실습을 같이 진행하면서 우리가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꼭 이것만큼은 알아야지 투자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 기술만 위주로 좀 다루려고 해요. 이게 실생활에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점점 더 나아가면서 이 기초 실습과 응용 실습까지 우리가 탈중앙화 거래소 그리고 중앙화 거래소도 써보고, 실제 이더 기반의 이 토큰을 진짜 돈을 보내는 건 좀 리스크가 있잖아요. 이 테스트넷이라는 것도 존재하기 때문에 가짜 이더를 또 우리가 받아서 우리 참여하신 분들끼리 주고받기도 해보고, 그 주고받은 그 트랜잭션을 이제 이더 스캔이라고 하는 그 블록 탐색기에서 이게 까봐서 어떻게 돼 있는지를 좀 알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실제 어떻게 이 우리가 기회를 찾을 수가 있는지, 또 제2의 인생을 어떻게 설계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까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강의를 다 듣고 나서는 우리가 블록체인의 철학, 원리, 뭐 철학까지 알아야 되냐 이럴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한 그런 기술이 아니라 암호화폐 블록체인에는 이 철학도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주변에 보시면은 굉장히 똑똑하시고 많이 배우신 분들도 이 암호화폐를 굉장히 이해하지 않으시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존에 있었던 이런 패러다임을 완전 많이 바꾸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런 철학적인 내용도 알 수 있고 원리도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이 강의가 끝나면 여러분들도 저처럼 다른 사람한테 약을 팔 수가 있게 되는 그런 수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 이런저런 막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수준이 되도록, 그리고 지갑 설치나 이런 기술적인 부분도 직접 한 번씩 경험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좀 자신감 있게, 그리고 이런 디파이라든지 NFT, 이 웹3에서 나오는 이런 트렌드를 실제 구조를 체험하시게 될 거고, 어떻게 보면은 웹3 세계가 왔을 때 손가락만 빨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실제로 여기에 참여자이고 주체적인 사용자가 되는 그런 수준으로 갈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는 이제 제2의 인생, 뭐 다른 기회까지 탐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뜬구름 잡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오늘 정리를 하게 되려면 결국 이 디지털이라는 거, 결국 디지털이 아니라 이 탈중앙화 세계에서 이제 블록체인을 모른다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살려고 하는 이 세계의 생존의 위험이 될 수도 있고, 결국에 세계적인 이 트렌드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미국이 어떻게 나가고 있고 세계 선진국들이 지금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그냥 단순히 그냥 이 자산 시장에 들어가서 살아야겠다라는 게 아니라 이 세계가 지금 변하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 느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와는 별개로 전 세계가 어떻게 나가는지 계속 지켜봤기 때문에 가려고 하는 거고요. 말씀을 드리지만 이 강의가 단순히, 물론 투자나 자산을 불리려고 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다고 봐요. 기술을 배우고 우리가 웹3에 참여하다 보면 그것을 따라오게 된다고 보고, 단순히 돈을 버는 거는 말씀드렸지만 운이라든지 심리라든지 거시경제라든지 많은 것들이 다 합쳐져서 또 투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트레이딩을 하고 돈을 버는 것을 가리키는 그런 강의는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강의는 아마 여기서 마무리가 될 텐데, 우리가 웹3라는 것을 직접 우리가 체험할 준비가 됐고, 이제 그 안에서 기회를 찾을 준비도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무리로 이 강의를 우리가 디지털 세계에 새로운 시민권을 갖는 하나의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그 금융이나 자산이나 신원까지 지금 전부 다 이제는 디지털로 지금 옮겨져 가고 있어요. 우리가 당장 지금 내일이 아니라 이제 몇 년 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하나씩 이제 다 디지털로 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웹3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권입니다. 그래서 배운 자만 누릴 수 있는 새로운 권리. 이제 여러분의 차례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시간 동안 고생 다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